조선 철종 때의 일입니다. 평안도 어느 고을에 태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웅장하고 물이 맑아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온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최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땅을 밟지 않으면 마을을 오갈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욕심도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남에게 쓰는 돈은 한 푼도 벌벌 떨며 아꼈습니다. 최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에 맛있는 음식, 기생들과의 술자리까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특히 늙음하게 젊고 아리따운 첩을 새로 들인 후로는 더욱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그 첩은 20살 간 넘은 나이에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얼굴이 달처럼 하얗고 고왔습니다. 최부자는 첩을 위해서라면 비싼 비단옷도 값진 비녀도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려 하지 않는 구두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최부자는 돈만 밝히는 구렁이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는 저 양반은 천리 밖에서 떨어지는 엽전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최부자의 인색함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머슴들에게 조, 보리, 수수가 섞인 잡곡밥만 주고 반찬도 된장과 나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에도 온돌 아래 불을 제대로 떼주지 않아 머슴들이 떨며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해도 번번이 핑계를 대며 외면했습니다. 어느 해 봄, 최부자는 새로운 별채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젊은 첩이 다른 양반집 첩들은 모두 자기 별채가 따로 있는데 저만 없으니 불편하고 창피해요라며 투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최부자는 첩의 방에서 밤을 보낼 때마다 이런 애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첩이 고운 손으로 최부자의 가슴을 톡톡 치며 대감 정말 지어주실 거죠? 라고 물으면 최부자는 코밑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그래, 인근 고을에서 가장 큰 별채를 지어주마라고 약속하며 첩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사실 최부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새 별채를 짓는 것은 좋지만 돈은 최대한 아껴서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만만한 일꾼들의 품삯도 가능한 한 적게 주고 자재도 싼 것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별채를 짓기 위해서는 솜씨 좋은 목수들이 필요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이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목수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재주가 뛰어나 멀리서까지 일감을 찾아오는 유명한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솜씨로 지은 집들은 모두 튼튼하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부자는 이목수의 집 앞마당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목수야, 어서 나와보게. 이목수가 나오자 최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 별채 공사를 맡아주게나. 품삯은 후하게 주겠네. 이번 기회에 자네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게나. 최부자의 제안을 들은 이목수는 속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감의 규모를 자세히 물어보니 가을까지는 좋게 걸릴 큰 공사였습니다. 돈도 제법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목수는 최부자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최부자가 어떤 인물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목수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최대감님,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맡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일감을 약속해 놓았거든요. 이목수는 거짓말로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일을 해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품삯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는 항상 여기가 삐뚤어졌다, 저기가 마음에 안 든다며 온갖 트집을 잡아 품삯을 깎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며 밥값까지 빼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하루 품삯을 통째로 깎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거절당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럼 다른 몫이라도 소개해주게.
급한 일이네. 내가 이목수 너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 않겠나? 최 부자가 계속 졸랐고 이목수는 할 수 없이 최근에 알게 된 목수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목수는 마음속으로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끝쪽에 새로운 박목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솜씨도 좋고 성실한 분이니 한번 찾아보시지요. 다만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이곳 사정을 잘 모를 겁니다.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데 고지식해서 아마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요. 이목수는 마지막 말로 은근히 경고의 뜻을 담았지만 최 부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박목수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한눈에 봐도 힘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빛이 강해서 언뜻 보면 장군처럼 보였지요. 얼마 전 이 마을에 정착한 그는 생계를 위해 목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산골 마을의 사정에는 어두웠기에 최 부자의 악명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곧고 정직해서 일단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목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목수 연장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최 부자가 박목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연 박목수는 살이 통통하게 찐 양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비싼 갓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박목수인가? 나는 이 마을의 최대감이라고 하네. 이번에 우리 집 별채 공사를 의뢰하러 직접 왔소. 이목수가 소개해 주더군. 박목수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새로 정착한 마을에서 첫 번째 큰 일감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최고 부자가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식혜라도 한 잔 드시지요. 하지만 최 부자는 한 발을 들여놓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톱밥 냄새와 함께 좀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부자는 인상을 찡그리며 얘기했습니다. 아, 됐네. 밖에서 얘기하세. 일을 맡아줄 수 있겠는가? 큰 공사니까 돈도 제법 될 게야. 박목수는 자신의 집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무안했지만 일감이 급했으므로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어떤 규모의 별채를 지으시려는지요? 모레부터 시작하게. 자세한 것은 와서 직접 보면서 얘기하지. 길을 모르면 이목수한테 물어보고 오게나. 최 부자는 박목수의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더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부적도 많이 붙어 있고 나무로 만든 동물 조각이며 탑 같은 조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요상한 취미가 있구만. 박목수가 뭔가 설명하려 하자 최 부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네. 그런 것보다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먼저 가겠네. 모레 아침 일찍 오는 것 잊지 말게. 해가 뜨기 전에 와야 한다. 최 부자가 떠난 후 박목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목수 연장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날도 만져보고 다른 연장을 점검하면서 그는 탁자 아래 있는 노란 부적이 붙은 나무 상자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상자에서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목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연장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모레부터 최 부자의 집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 남다른 위세를 보여주었고 앞마당도 넓고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밥을 배불리 먹이고 술도 충분히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품삯은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일꾼들이 돈이 급하면 먼저 빌려주되 나중에 품삯에서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일꾼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최부자의 위세가 워낙 세서 거스를 수도 없었고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 그럭저럭 참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박목수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솜씨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예술 수준이었고 다른 일꾼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최부자도 속으로는 박목수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3달이 흘러 최부자의 별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별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일꾼들을 한꺼번에 불러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따로 불러서 돈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트집을 잡아서 품삯을 깎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약속한 만큼의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은 품삯을 깎여도 큰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최부자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괜히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박목수의 차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부자가 온갖 이유를 대며 품삯을 깎으려 하자 박목수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최대감님, 제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품삯을 깎이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빠뜨리지 말고 주셔야 합니다. 박목수의 눈빛은 강렬했고 동시에 서늘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부자의 처음에는 그 눈빛과 말투에 움찔했지만 차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죗간 놈이 목수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생각할수록 화가 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봐, 박목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 태산골에서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들고 멀쩡한 놈이 있는 줄 아느냐? 외지에서 온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건방지게 구느냐? 최부자는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겉으로만 점잖게 굴던 가면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박목수는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노기를 담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받을 돈을 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3달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왜 사유 없이 품삯을 깎으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최부자가 탁자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여기 돈이라도 가져가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시켜서 너를 쫓아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최부자의 이런 부당한 행동을 보자 박목수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주시면 제가 일한 것만큼 푸시고 가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힘들게 일을 하고 정당히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관하로 가서 따져보도록 합시다. 박목수의 당당한 모습과 그 모습에 질려하는 최부자를 보자 다른 목수들도 하나둘씩 박목수의 뒤로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최부자는 뒷목을 잡으며 저런 미친놈을 봤나? 놈들이 아주 단체로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가서 칠봉이 좀 불러오너라. 1시각이나 흘렀을까 양쪽의 대치 상황에서 멀리서 100~6명의 왈패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사나워 보였지만 특히 맨 앞에 칠봉은 산적 두목같이 험상궂어 보였습니다. 그는 인근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왈패 두목으로 평소 최부자의 이런 불편한 일들을 처리해주고 대신 최부자의 안배로 마을의 상점들에게 보호비를 받거나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목수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목수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부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찌 생각들이 바뀌었느냐? 박목수는 분노를 참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최대감님, 돈을 받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감은 한 줄기 두려움을 숨기고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런 고얀 놈을 봤나? 이제 돈을 받았으면 다들 썩 꺼지거라. 박목수는 깎인 품삯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에 박힌 못 하나가 삐쭉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목수는 손바닥으로 그 못을 탁 치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최 영감님 댁의 이 문은 참 좋은 문이군요.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최 부자는 박목수의 뒷모습을 보고 질려하면서도 그가 한 말의 뜻을 알 수 없어 그냥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알지 못했지만 박목수의 손바닥은 못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박목수는 최 부자의 집을 나서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대문의 벽을 몇 번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다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목수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저 때문에 당하셨으니 이 돈을 나눠 가지세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무시를 받아주면 서로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보세요. 얼떨떨해하는 목수들을 뒤로하고 박목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목수는 문을 굳게 닫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시 이 고을에도 바꿔야 할 사람이 있군. 그 사람이 바뀌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고 만약 그가 바뀌지 못한다면 그만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롭게 될 것이야. 박목수는 결심한 듯 일어나서 탁자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탁자 밑에 있던 노란 부적이 붙은 나무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상자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노란 부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서 도포 한 벌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경대, 복숭아 나무 지팡이, 부적이 차례로 들어 있었습니다. 박목수가 도포를 꺼내 입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박목수는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전국을 다니며 수행 중인 도사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백정이 되고 저 마을에서는 상인이 되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의 삶에 모든 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을을 다니며 다양한 직업으로 살면서 도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마을마다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주고 또 다른 마을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최 부자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도포를 입고 법구들을 준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부자, 이것은 네가 자초한 일이다. 너는 곧 고통을 겪겠지만 이 또한 너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밤중이 되자 박목수는 도포를 입고 복숭아 나무 지팡이를 들고 부적을 태우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에 불을 붙이자 파란 불꽃이 일어나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울이 흔들리더니 거울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목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려 한다. 이 마을을 위해서 악한 최 부자에게 무서움을 알려주어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검은 그림자는 알았다는 듯이 흔들거렸습니다. 박목수가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어 검은 그림자에게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자의 집문에 내 피가 묻어 있으니 그것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어 그가 잘못을 깨닫도록 하라. 단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문틈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첩외방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꾼들의 품삯을 깎아서 돈을 아낀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은 별채에서 첩과 함께 밤을 보내며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첩은 최 부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대감, 새 별채가 정말 멋지게 지어졌어요. 이제 다른 양반집 첩들 앞에서도 떳떳해질 것 같아요. 최 부자는 만족스러워하며 첩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돈은 좀 들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품삯을 많이 깎아서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었지. 특히 그 박목수라는 놈이 멋모르고 건방지게 굴어서 제대로 혼내줬지. 한참 술을 마시다가 최 부자는 잠이 와서 첩과 함께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춥다고 생각하며 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첩이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가 천천히 눈을 뜨자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첩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알이 빠진 자리에는 시커먼 구멍만 뚫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기겁하여 첩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아야, 영감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자던 사람을 때리시면 어떡해요? 첩의 목소리를 듣고 최 부자가 다시 보니 첩의 얼굴은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눈도 말끔히 있었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눈이 없는 얼굴을 봤는데 꿈이었나? 너무 생생했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생생했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꿈과는 다른 느낌이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최 부자는 첩과 함께 마을의 금세공 공방에 갔습니다. 첩이 금목걸이를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금세공 장인이 목걸이를 들고 첩의 목에 걸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부자의 눈에는 장인이 커다란 가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금세공장이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위로 당신 첩의 목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 부자는 깜짝 놀라서 첩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당장 나가자. 첩을 억지로 끌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가게 밖에 나온 첩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대감,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목걸이를 사러 갔다가 왜 갑자기 뛰쳐나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최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래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어. 그 사람이 큰 가위를 들고 너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고. 정말 무서웠어. 첩은 황당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냥 목걸이를 걸어주려던 것뿐인데. 영감님,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신가요? 그 이후로 최 부자는 계속해서 무서운 환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살이 좀 찐 것 말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그저 술을 줄이고 마음을 편히 가지고 푹 쉬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보는 환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뒷간에 가면 변소구멍 속에서 사람 머리가 나와서 웃었고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큰 눈알들이 쳐다봤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닭고기가 사람의 손가락으로 보이고 밥그릇 안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조차 징과 꽹과리 소리로 들렸습니다. 반달이 지나자 최 부자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살이 빠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게 되었습니다. 거의 미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악령에 홀렸다며 수근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밖에 나갈 때도 조심조심했고 밥을 먹을 때도 눈을 감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부자가 갑자기 마을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손에 끼친 돈의 두세 배씩 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최 부자의 행동에 놀랐지만 돈을 준다니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박목수가 며칠 후 최 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 영감님 계십니까? 박목수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인이 나와서 박목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 박목수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목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최대감이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얘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만 전해주세요. 집안 사람은 박목수를 최 부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최 부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목수가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요. 박목수의 목소리를 듣고 최 부자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박목수를 보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목수, 내가 너한테 빚진 돈 10배로 돌려줄게.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돈을 빼앗지 않겠어. 제발 용서해다오. 사실 며칠 전 밤에 검은 그림자가 최 부자 앞에 나타나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빚진 것을 모두 갚고 베풀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평안해질 것이다. 박목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대감,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빚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거든요. 돈 빚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부터 최 부자는 더 이상 무서운 환상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우려고 하는 착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최 부자의 평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마음씨가 따뜻한 참된 양반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돈으로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고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또한 서당을 지어서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땔감을 나누어주고 설날이 되면 떡을 만들어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박목수는 그 후에도 마을에서 목수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수를 부릴 일은 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완전히 개과천선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보고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목수는 이제 마을을 떠나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눈에 담아두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최 부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목수도 같이 인사를 하고 허허 웃으며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부자는 태산골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 때는 돈은 많고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빚을 갚고 도움을 줬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 잘못을 깨닫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진심으로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로도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생을 평안하게 살았고 박목수는 여전히 많은 고을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를 바꿀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